노원 FM 12기 팟캐스트 제작교실 수료방송 2026년 12기 팟캐스트 제작교실 수료생들이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6주간의 수업을 마치고 수료방송을 한 선생님들을 축하합니다. 첫 번째 소개할 팀은 우리들 팀입니다. 강한나, 김경아 님이 참여하셨습니다. 요즘 유럽은 이례적인 폭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7월로 접어든 대한민국은 예년보단 좀 견딜만하다고 느껴집니다. 장마가 늦어지면서 습도가 많이 높지 않아서인 것 같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무더운 여름이 기다리고 있겠죠? 무덥고 뜨거운 여름을 그저 힘들어야만 할까요? 덥고 불쾌해만 하지 말고 여름을 한껏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름을 이겨내는 방법은 저마다 다양하죠. 무더운 여름에 어울리는 얼음이 가득한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 얼음 동동 띄운 달콤한 수박 화채. 여러분의 여름 극복 방법은 무엇인가요? 어떤 방법이든 시원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강한나입니다. 노원 FM 우리들은 세간의 화제가 되는 이야기들을 모두 모아 다양한 방향으로 대화를 나누고 필요한 정보도 소개하는 자팍다식한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사연 많이 신청해 주세요. 오늘 우리들 프로그램 첫 방송인데요. 흥미로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 넷플릭스에 가장 핫했던 드라마 있죠. 참교육. 그 드라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함께 하실 분 초대했습니다. 동네 주민이시고 참교육을 너무 재밌게 보셨다고 합니다. 우리 마을 드라마 스페셜리스트 김경아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라마를 재미있게 보고 있는 김경아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넷플릭스의 화제작 참교육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 드라마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드라마 참교육은 원래 웹툰이 원작입니다. 나화진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장발의 거구인 캐릭터로 교권보호국이라는 국가기관에 소속된 감독관입니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를 법과 정의의 테두리 안에서 시원하게 해결하는 내용이죠. 처음 드라마화가 논의될 때는 김남길 배우가 캐스팅되면서 주인공에 아주 잘 어울린다고 기대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웹툰의 일부 내용이 차별적이라는 논란이 생기면서 김남길 배우가 배역을 고사하고 김무열 배우에게 나아진 역할이 돌아갔죠. 이런 초반의 잡음을 뒤로하고 지금은 넷플릭스에서 이 참교육이 85개국을 접수한 대단한 드라마가 됐습니다. 올해 6월 5일 첫 공개 직후부터 비영어 부분 전 세계 1위를 3주 연속 차지했어요. 마치 학교 앞 불량배를 단숨에 제압하는 주인공처럼 단숨에 글로벌 차트 꼭대기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김남길 배우가 캐스팅됐었군요. 그 버전도 참 잘 됐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김무열이 아닌 나화진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이 작품 전에도 김무열 배우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참교육 이후에 많은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네. 이 드라마에 김무열 배우만큼 매력적인 다른 역할들이 굉장히 많죠? 그럼요. 배역들이 정말 다 찰떡 같은데요. 그중에서 저는 2화에서 나오는 불량 학생들 역할이 인상에 남아요. 이 드라마에서 학생들의 일탈이 다뤄지는데
여러 가지 문제 행동 중에서 그나마 가장 순수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쿠반에 확실히 교화된 모습이 귀엽고 대견하기도 했고요. 재미와 교훈을 모두 담아낸 에피소드였는데 학생 역할을 맡은 배우들이 모두 성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드라마를 보면서 학생 역할을 맡은 배우들이 약간은 노안인가라고 생각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해외 시청자들은 그런 부분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해요. 그만큼 뛰어난 연기력으로 배역을 잘 소화해낸 거죠. 아, 진짜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주연, 조연 할 거 없이 뛰어난 연기로 드라마의 완성도가 한층 높아진 것 같아요. 이 드라마의 배우들도 멋졌지만 드라마 자체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드라마에서 다루는 학교 내의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라서 아닐까요? 그 문제의식이 큰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 것이라고 봐요. 그 예로 미국의 경우 교사를 향한 폭력이 가장 심각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2024년에서 2025년도 미국 교육통계센터의 조사에서 교사의 21%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공격당할 것을 걱정한다고 합니다. 또 다수의 유럽 국가에서도 학교 폭력과 다양한 교권 침해 사건들이 빌비재함을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남의 이야기 같지만은 않은데요. 우리나라 학교에서도 많은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23년도에 있었던 서희초 사건이 있죠. 이 드라마에서도 서희초 사건을 모티브로 한 회차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통쾌하게 사건이 마무리가 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드라마의 대부분이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졌고 서희초 사건도 그중 하나입니다. 드라마에서는 교권국이 교사를 도와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었지만 실제 사건은 그렇지 못했죠. 그 후 교사들의 인권과 교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줬던 사건이었고 그래서 서희초 사건 이후 많은 선생님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 드라마의 흥행이 교권과 학생들의 권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마련해 줬다고 봐요. 확실히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 이야기가 나온 김에 교권의 추락과 요즘 학교의 현실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요즘 뉴스를 보면 촉법에 대한 나의 기준,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의 일탈로 골머리를 썩는 경우가 꽤 많아 보이는데요. 드라마처럼 시원하게 해결할 수는 없는 걸까요? 글쎄요. 현재로서는 드라마의 결말처럼 시원한 마무리는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가 아는 분이 퇴직을 앞둔 30여 년의 경력의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요. 이 드라마를 보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요즘 아이들이 예전과 너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누며 더 놀랐던 게 초등학생들이 선생님이 자신들을 체벌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 사실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들이요? 네, 선생님은 말로만 하시는 분이다. 자신들을 어떻게 제재하지 못한다는 것을 학생들이 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된 이유는 아동학대법의 범위가 언어적 폭력, 아이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까지 아동학대로 보기 때문이래요. 아동학대는 그 진위를 떠나서 일단 무조건적으로 접수가 진행되고요.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죠. 아동학대 신고 중 무혐의 비율이 98%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말 이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와 시간 낭비가 엄청나겠어요. 선생님들이 수업에 집중을 할 수 없겠네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 닥치면 어떤 선생님이 수업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챙기는 게 가능하시겠어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교사 10명 중 7명이 악성 민원을 경험한다고 해요. 또
교사 10명 중 8명이 현 교권 보호 제도를 불신한다고 하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의 현실이 밝아 보이지는 않네요. 그러게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말이죠. 상도 받고 벌도 받고 체벌도 있었죠. 그렇죠. 저희 때는 체벌과 상벌이 아주 자연스러운 학교 생활의 일부였으니까요.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시스템이 기본이잖아요. 뭐 체벌만 있나요? 단체 기합이라고 해서 반 전체의 기강을 잡는다고 모든 반 친구들이 단체로 혼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단체 기합 받으면서 내가 왜 이걸 받아야 하나 짜증도 나고 화도 많이 났었는데 단체 기합을 받지 않으려고 친구들끼리 서로 돕고 친구들을 이해하는 과정이 되기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단체로 혼나니까 잘하는 친구들이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알아서 돕는 서로가 서로를 위한 학창 시절에 배울 수 있는 배려를 배웠다고도 생각해요. 혼난다는 게 무조건 나쁜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본인의 자녀가 잘못하면 혼내면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보듬기만 할 수 있나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혼나고 돌아보고 바로 잡는 게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참교육 드라마 속 내용으로 우리의 교육 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이런 문제들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현재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겠죠. 교권과 학생의 권리를 모두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적 체계부터 우리들의 공교육에 대한 인식까지 차근차근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소수의 일탈이 다수의 보통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했을 때는 명확한 기준의 제재와 계도를 통해 우리의 자라나는 학생들이 배울 권리, 보호받을 권리가 온전히 지켜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선생님들의 교권도 물론이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누구의 권리든 잘 지켜줘야겠죠. 김경화 선생님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미있었고요. 아직 참교육을 보지 않으신 청취자분들이 계신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보기 시작해도 좋으실 겁니다. 이 드라마 너무 재미있어요. 저는 기회가 된다면 다른 드라마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화님과 함께 드라마 참교육에 대한 내용과 드라마에서 제기된 다양한 학교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다. 빛은 신성하고 어둠은 무조건 두렵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빛이 있기에 어둠이 존재하듯 세상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기대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홀로 아름다운 한 송이 꽃보다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 모인 꽃다발이 훨씬 풍성하고 아름답지 않을까요? 오늘도 내 주변을 둘러보며 함께하는 삶은 어떨까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여서 행복한 오늘. 지금까지 노원 FM 우리들의 강한나였습니다. 두 번째 팀은 여유로운 산책팀입니다. 김남숙 선생님과 이선희 선생님이 참여하셨습니다.
이른 아침 광화문 돌담길을 걷다 보면 하루를 시작하는 경복궁의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궁궐 앞에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외국인 여행객들이 길게 줄을 서고 저마다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사진에 담느라 분주합니다. 고개를 들어 바라보면 북악산을 배경으로 부드럽게 이어지는 경복궁의 지붕선이 아침 햇살을 머금은 채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수백 년의 시간을 견뎌온 고즈넉한 풍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을 대표하는 아름다움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풍경 뒤에는 한때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처절하게 훼손되었던 아픈 시간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경복궁 역사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유로운 산책 진행을 맡게 된 이선희입니다. 오늘은 경복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복궁은 조선의 법궁이었던 궁궐로 태조 이성계가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면서 가장 먼저 지었다고 합니다. 왕의 즉위식이나 신하들의 할애가 열렸고 외국 사신을 맞이하는 연회가 벌어지기도 한 공간이었죠. 국가의 위엄을 상징하는 곳이었는데요. 오늘은 우리에게 조금 생소한 조선물산 공진회와 경복궁의 순환사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문화해설사 김남숙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여유로운 산책에 함께하게 된 김남숙입니다. 저는 경복궁을 비롯한 서울의 근현대사 현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경복궁과 여러 역사 현장에서 관람객들에게 역사 해설을 하고 계시군요. 선생님의 역사 해설을 들은 관람객들 반응이 어떤가요? 경복궁 안에서 박람회가 열렸다는 이야기를 하면 다들 깜짝 놀라세요. 근정전이나 경회루처럼 남아있는 건물만 보면 이곳에서 대규모 박람회가 열렸었다는 걸 짐작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진 자료를 보여드리죠. 지금의 고요한 풍경과는 전혀 다른 모습에 다들 할 말을 잃으세요. 아, 그럼 경복궁 안에서 박람회가 열렸었어요? 저도 처음 듣습니다.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박람회의 정식 명칭은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산 공진회라고 하는데요. 1915년 9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1일 동안 경복궁 안에서 열렸던 대규모 박람회예요. 시정 5년이라는 말 그대로 일본이 한일 병합 이후 5년간 조선을 통치한 것을 자축하려는 목적으로 마련한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 갑자기 열린 건 아니었을 텐데 준비 과정은 어땠나요? 네, 계획 자체는 1913년부터 세워졌어요. 1914년 8월에는 공진회를 준비하는 평의회가 발족됐는데 이 평의회의 사무총장을 조선총독부의 정무총감이 직접 맡았을 정도로 총독부가 처음부터 주도한 행사였습니다. 행사 부지는 경복궁 안 약 7만 2천 평 규모로 정해졌고요. 준비 기간만 1년이 넘네요. 박람회에는 실제로 어떤 것들이 전시됐나요? 단순히 물건만 늘어놓은 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산업, 교육, 위생, 토목, 교통, 경제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시설과 통계 자료를 망라해서 전시한다는 원칙을 세웠어요. 예를 들어 농업 관련 전시관에는 오곡이나 인삼, 담배, 대마, 양잠, 가축, 농기구 같은 것들이 전시됐고 조선에서 나는 물품뿐 아니라 일본에서 건너온 생산품까지 함께 놓였습니다. 여러 나라의 물건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조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려 했다는 거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온갖 부대 행사까지 함께 열렸어요.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경복궁 안으로 끌어모으려는 의도가 다분했던 거죠. 게다가 전국 37개 지역에 협찬회와 관람 장려회라는 조직을 따로 만들어서 지방 사람들의 단체 관람을 조직적으로 주선했습니다. 단체 관광까지 조직했다니 정말 치밀하게 준비된 행사였네요. 개막식도 꽤 성대했을 것 같은데요.
네, 개막 당일에는 일본 왕의 명령을 받은 왕족이 직접 방한했고 당시 조선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마사다케도 참석했습니다. 국가적인 행사로 격을 갖추려 했다는 게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정말 다양하게 동원을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을 것 같은데 네, 51일 동안 총 116만 6천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돼 있어요. 이 중에는 일본 본토에서 건너온 관람객만 약 30만 명에 달했고요. 당시 한반도 인구가 1,600만 명 정도였다는 걸 생각하면 인구의 7%가 넘는 사람들이 이 박람회를 보러 온 셈이니 대단한 큰 규모였던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그런데 이렇게 큰 행사를 치르려면 그만한 공간이 필요했을 텐데 그 공간을 어떻게 마련했는지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경복궁이라는 궁궐 자체가 크게 훼손되었거든요. 와, 정말 화가 납니다. 경복궁 훼손 이야기 선생님 자세히 들려주시겠어요? 네, 조선 총독부는 박람회 부지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이미 1912년부터 경복궁 정각들을 헐어내기 시작했어요. 조사와 설계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해체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근정전이나 경회루처럼 상징성이 큰 몇몇 건물만 남기고 철거해 버렸습니다. 그 정도 규모로 철거를 했다면 경복궁 전체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규모인 건가요? 경복궁에 있던 건물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각들이 그대로 공진의 시설물로 쓰이거나 철거됐습니다. 그리고 철거한 건물 중 상당수는 그냥 없앤 게 아니라 민간에 팔아넘기기까지 했어요. 궁궐의 일부가 통째로 팔려나갔던 거네요. 그럼 그렇게 비어진 자리에는 뭐가 들어섰나요? 박람회 전시관으로 쓸 석조 건물과 가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게다가 그 사이사이에 정원까지 조성했습니다. 조선의 법궁 한복판에 서양식 정원이 들어선 거죠. 상상해 보시면 지금 우리가 아는 고즈넉한 경복궁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을 겁니다. 정문인 광화문은 그때 어떻게 사용됐나요? 광화문은 박람회를 보러 오는 사람들의 정식 출입문으로 쓰였습니다. 문 앞에는 일장기와 국화 문양으로 꾸며진 커다란 장식문까지 덧붙여졌고요. 나라의 정문이 박람회 매표소 입구처럼 쓰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박람회가 끝난 뒤에는 원래대로 돌아갔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박람회 때 지어졌던 미술관 건물은 이름만 조선 총독부 박물관으로 바뀌어서 운영됐어요. 전시 내용도 거의 그대로 유지한 채로요. 그리고 이 박물관은 이후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는 역사학을 만들어내고 알리는 전시기관이 되었죠. 박람회가 끝났다고 해서 경복궁의 순환이 끝난 게 아니었군요. 네, 오히려 더 큰 훼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진회가 끝난 바로 다음 해인 1916년에 그 자리에 조선 총독부의 새 청사를 짓기 위한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흙례문을 비롯해서 그나마 남아있던 건물들이 이때 또 한 번 철거되는 순환을 겪었고요. 그렇게 지어진 신청사가 1926년에 완공됐습니다. 박람회 자체가 사실상 총독부 건물을 짓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었던 셈이네요. 그렇죠. 조선 총독부 건물이 갖는 상징성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14년 뒤인 1929년에 조선 총독부 시정 20년을 기념하는 박람회가 또 열립니다. 그렇다면 더 훼손됐겠군요. 그때 광화문이 어땠는지 궁금해지네요. 이미 조선 총독부 신청사를 짓느라 원래 자리에서 건춘문 북쪽으로 옮겨진 뒤였어요. 그래서 조선 박람회의 관람객들은 옮겨진 광화문으로 들어와서 경회로를 지나 한 바퀴 돌아 나오는 동선으로 관람했습니다. 전시관도 총독부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관부터 일본 각 지역의 전시관, 육군과 해군이 참여한 특설관까지 다양했고요. 결국 경복궁은 두 차례의 대규모 박람회를 거치면서 법궁으로서의 본래 모습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된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보는 경복궁의 모습은 그때와는 많이 달라졌잖아요. 다시 되찾은 모습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1990년대부터 정부 차원의 복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훼손됐던 건물들을 고증을 거쳐 하나하나 되살리는 작업이 지금까지도 단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조선총독부 청사 건물은 1995년에 철거됐고요. 이때 헐렸던 흙례문은 2001년이 되어서야 다시 복원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광화문을 지나 흙내문 근정전으로 이어지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도 오랜 복원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길이 사실은 100년 가까운 시간을 거쳐 다시 되찾은 길이라는 걸 한 번쯤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김남숙 선생님과 함께 경복궁의 순환사, 조선물산 공진의 조선 박람회 이야기까지 자세히 나눠봤는데요. 익숙하게 지나치던 역사적 공간에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역사가 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죠. 다음에 경복궁을 걸으실 때는 오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함께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100년 전 경복궁에서 벌어졌던 아픈 역사를 함께 돌아봤습니다. 나라의 상징이었던 궁궐은 식민지 지배의 전시장이 되었고 우리의 자존심도 함께 훼손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화유산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리는데 수십 년, 때로는 수백 년이 걸립니다. 문화유산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원이 아니라 보존입니다. 우리 곁에 남아있는 문화유산을 아끼고 관심을 갖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문화유산은 미래를 위한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노원 FM 여유로운 산책 이선희였습니다. 세 번째, 시와 음악팀입니다. 강성호 선생님과 안남식 선생님이 참여하셨습니다. 시와 음악.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하신 당신의 마음을 다독여 주는 시간, DJ 초록입니다.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녹여줄 따뜻한 음악과 시들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모든 짐을 내려놓고 당신만을 위한 시간에 귀 기울여 보세요. 삶 속에 스며 있는 시와 음악,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 시를 짓고 그 시에 어울리는 음악도 만드는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강성호입니다. 시와 음악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시간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시와 음악, 오늘 무척 낭만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시가 음악을 만났을 때입니다. 시가 음악을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시의 멜로디를 붙인다는 것보다 시의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작업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시가 음악을 만났을 때 오늘이 주제가 되겠네요. 시를 직접 쓰고 그 시에 어울리는 음악을 만드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를 쓰고 음악을 만드는 과정에서 떠오르는 삶의 이야기를 사람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시를 쓰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음악을 한다니 어렵지 않으신가요? 요즘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것은 기술보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일 것 같습니다. 아, 인공지능을 이용하시는군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어떤 마음을 담느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는 마음의 씨앗이고 음악은 그 씨앗에 물을 주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저 편입니다. 씨앗이든 시가 음악을 만나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꽃으로 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의 시에 곡을 붙인 곡 소개해 주실래요? 오늘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제가 쓴 시 카이로스의 장미입니다. 제가 직접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로스의 장미. 기억은 바람처럼 스쳐가고 시간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향기와 마주쳤다. 피어난 장미 한 송이, 이름도 없이 서 있던 그대의 모습이 지금 당신을 닮았다. 짧은 시인데 여운이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카이로스의 장미를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시만으로 여러 가지 장면이 떠오르겠죠. 그런데 시가 음악을 만나면 분위기가 정말 달라집니다. 카이로스의 장미가 음악을 만나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아, 네. 이번엔 카이로스의 장미라는 음악이 들어간 버전을 들어보실까요? 카이로스의 장미 카이로스의 장미 기억은 바람처럼 스쳐가고 시간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향기와 다시 마주쳤다. 피어난 장미 한 송이, 이름도 없이 서 있던 그때의 모습이 지금 당신을 닮았다. 지금 당신을 닮았다. 바람처럼 스친 기억이 다시 내 앞에 피어났다. 지금 당신을 닮았다. 지금 당신을 닮았다. 이름도 없이 서 있던 장미, 지금 당신을 닮았다. 그 향기와 다시 마주쳤다. 지금 당신을 닮았다. 오, 멋지네요. 방금 들은 이 곡이 자작시
카이로스의 장미를 바탕으로 만든 음악이군요. 시를 음악과 함께 들으니 그 장미가 마음속에서 천천히 피어나는 느낌이 듭니다.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글을 읽을 때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피어나던 시가 음악을 만나면은 조금 더 멀리 그리고 조금 더 깊이 퍼져나가는 것 같아 좋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혹시 카이로스라는 말이 이집트의 도시 카이로와 관련이 있는 말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카이로스는 이집트의 도시 카이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는 시간을 말할 때의 개념입니다. 아, 그렇군요. 카이로스가 시간과 관련이 있는 말이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간에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게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분, 몇 시 이렇게 시간의 달력으로 표시되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기록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크로노스는 기록되는 시간. 그러면 카이로스는 기록되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에 가깝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의 봄 장미가 예쁘게 피어 있었던 때 또는 그 사람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 오래 잊고 지냈는데 문득 마음에 다시 움직였던 시간 이런 것들을 카이로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달력에 남는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마음에 남는 시간이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에서 말하는 당신은 누군지 궁금하네요. 마음에 남아있는 오래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잊었던 어떤 기억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다시 피어난 내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로스의 장미는 날짜로 지나가 버렸지만은 마음속에 아직 장미 향기처럼 남아있는 어떤 특별한 순간에 대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 마음속에 장미 한 송이를 떠올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얼굴일 수도 있고 오래된 어느 계절일 수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시 한 편이 음악을 만나는 순간에는 글 속에 머물러 있는 감정이 소리로 걸어 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인 시가 음악을 만났을 때가 바로 그런 뜻이었군요. 마음속에 있던 장면이 소리의 길을 따라 청취자에게 다가가는 일 말입니다. 정확합니다. 마치 한기가 바람을 타고 번져가듯이 시의 마음도 음악을 타고 조금 더 넓게 번져갑니다. 강 선생님, 오늘 시와 음악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활동을 이어나가고 싶으신가요? 강성호의 시와 음악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나는 작가님들의 시와 제가 쓴 시, 에세이 그리고 마음에 담은 음악으로 청취자들 여러분들과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시와 음악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삶의 이야기도 함께 듣는 시간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때로는 계절 이야기도 하고 삶의 이야기도 하고 어느 모퉁이에서 만났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시와 음악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소개 고맙습니다. 시가 음악을 만났을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강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네, 오늘 함께해서 즐겁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편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를 위로하는 날, 이혜인. 가끔은 내가 나를 위로하며 살아야 한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속상할 때, 숨이 막힐 것 같은 세상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 남이 나를 위로해 주길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위로해야 한다. 오늘도 수고
많았다고, 힘들었지만 잘 견뎌냈다고, 내 가슴을 토닥이며 따뜻하게 미소 지어주는 밤. 어떠셨나요? 시 속에 담긴 시어 하나하나가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하게 다독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상에 지쳤던 우리에게 따뜻한 온기와 작은 쉼표를 선물해 준 것 같습니다. 외롭고 지친 당신의 밤, 시와 음악이 오늘 자그마한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지금까지 DJ 초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나요? 여기는 마을방송국 노원 FM입니다. 저는 신유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노원 FM과 함께 하시죠.